지도가 1745년에 프랑스에서 만든 지도인데 내가 20년 전에 파리에 갔다가 사가지고 엄청나게 좋아하는 그 지도예요. 그래서 지금도 연구실 앞에 아침에 가면은 보는데 내가 부여에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소장품들을 많이 기증했는데 이거는 아직 안 했어요. 나중에는 할지만. 대한민국을 이렇게 크게 그렸어. 이거만 보면 막 부자가 되는 것 같아. 중국도 요만하잖아. 이게 내가 그렸으면은 뻥이지만은 프랑스 사람들이 이렇게 그렸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국토의 자연 지리적인 넓이 말고 우리 문화가 갖고 있는 문화의 크기는 우리가 동아시아 문화 속에서 갖고 있는 지분율은 상당히 이렇게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 영토가 좁은 거에 대한 콤플렉스를 이 그림으로 위안을 삼고 해왔어요. 이 영어권에서 동양학을 하는 사람 첫 번째 읽는 책이 라이샤와의 동양문화사인데 그 책 첫 구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코리아는 중국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럽의 보통 나라와 비슷한 크기이다. 면적은 약간 좁지만 인구는 오히려 약간 더 많다. 어떤 이는 한국이 미국의 미네소타주 정도라고 외국 소함을 강조하지만 한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를 합친 면적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코리아는 절대 작은 나라가 아니다. 이게 세계사적인 시각에서 봤을 적에 한국, 코리아가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역사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불만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는 우리 역사는 쉽게 얘기해서 단군 이래 한반도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것은 당연히 문화사로 바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역사를 와 문화를 이루어서 오늘날에 왔는가 하는 그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한국의 역사를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걸로 보지만은 한편으로 더 큰 시각으로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세계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세계사적인 시각에서 우리 역사를 얘기해야 돼요. 청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인조가 항복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나라가 뭐 때문에 쳐들어왔었는가, 그리고 청나라가 와서 임금을 항복을 시켰으면서도 무장해제시키고 지배하지 않고 그냥 돌아갔던 인질만 데리고 갔던 이유는 뭔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 남한산성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이 한반도에서 있었던 피해가 아니고 국제 정세 속에서 그때 우리가 겪었던 그 일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상당히 좀 억울할 정도로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게 이거 하나 켜놓고 여태 떠드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속된 말로 당구 칠 때 히네로 먹듯이 히네로가 팍팍 먹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마음껏 돌렸는데 혹시 날 만나면은 뭘 물어봐야겠다고 질문사항 갖고 있는 분 있어요? 네, 뭐예요? 네, 또 그것뿐이 없는 걸로 알고 네. 근래 본 거는 변호사하고 1987뿐이 없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삼국시대라고 하는 때는 고구려 백제 신라로 BC 1세기 약 BC 52년 30 몇 년 18년 뭐 이때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가 건국을 해가지고 신라가 통일하는 668년까지를 삼국시대라고 그렇게 배워요. 그런데 실제로 삼국시대 700년 동안에 삼국만 존재한 거는 마지막 120년뿐이 없어요. 그 전에는 가야가 있었어. 가야는 끝내 왕국은 못 됐지만은 가야라고 하는 존재가 엄연히 있었어요. 그리고 AD 300년 될 때까지의 한반도의 판세는 이와 같이 돼 있었어요. 부여에서 한갈래 내려오는 고구려에서 떨어져 내려오는 백제, 그리고 마한 진안 변환이 있는데 진안에서 신라가 일어났고 변환에서 가야가 일어났고, 그리고 동해 옥저 같은 이쪽에는 한사군의 낭랑이 와서 차지하고 있었고,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삼국시대라고 해놓고 이건 삼국시대가 아니잖아. 삼국시대, 초기 삼국시대라고 하지만 그럼 나머지들은 또 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국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아직 국가가 아니었다는 점에서는 열국시대가 맞지도 않고, 그래서 고고학에서는 원삼국시대, 프로토라고 하는 개념으로 삼국시대로 가기 이전이라고 하는 BC 1세기에서부터 AD 300년 사이는 원삼국시대라고 그렇게 고고학에서 얘기해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삼국시대 초기라고 얘기를 뭐 해놓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우리 분명히 개념을 갖고 있는 거는 삼국이 본격적으로 된 거는 최소한도 AD 300년 이후의 이야기고, 거기에 가야가까지 멸망한 것까지 얘기를 하면은 120년뿐이 없다고 하는, 그게 있어야지 역사 고대사를 얘기하는데 명확한 그림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게 통일이 되면은 난 중국 쪽에서 본 거였는데 이게 압록강이었어요. 한번 단동에서 토문까지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가는 15일 동안의 답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계속 그것만 따라서 가는. 그래, 이 고구려의 정서를 보기 위해서 그랬죠. 그리고 통구에 가니까 돌무지 무덤이 이렇게 쫙 펼쳐지는데, 통구 지안에 있는 통구에 이게 옛날 남만주 보고서에서 봤던 우산 아래에 3,000개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 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 옥수수밭에 자전거 타고 한번 샥 가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있는데, 저런 무덤이 13,000기가 있어요. 남아있는 거가. 지금도 저렇게 남아있기를 희망을 하고, 그리고 그 가구 호태왕릉 같은 거 무너진 데에서 보면은 참, 또 장군총 광개토왕비, 그거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거 보면 고구려가 엄청 센 나라였어요. 그게 방이동에 있는 백제 초기 고분들이 석천동에 있는 게 이런 식이었거든요. 백제는 여지없이 고구려에서 한갈래 떨어져 내려오면 틀림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활 풍습은 쉽게 바뀌어도 장래 풍습은 쉽게 안 바뀌거든요. 장래 풍습이 바뀌었다는 건 생활이 다 바뀌었다는 것을. 처음에는 이와 같이 고구려의 후예답게 한성백제 500년 동안에 우리 마지막 120년 부여지만은 한성백제가 무려 500년 있었던 거예요. 공주 70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석실군이 만들어지는 거는 이제 백제식이 이게 고분으로 바뀌는 거죠. 돌방 무덤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무령왕릉 가보신 대로 전축분이 생기는 거는 그때 양나라하고 교역을 하면서 중국의 발달된 문명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무령왕릉에 등잔 놓여 있는 거가 중국에서도 드문 500년 무렵 6세기 때의 백자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 도자기도 그렇고. 정말 멋있어요. 근데 이 벽돌 쌓는 것도 보면은 벽돌 4장을 쌓은 게 옆으로 놓는 거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벽돌 4장을 쌓고 나서 세우고 4장을 쌓고 나서 세우고 그러니까 조형 질서가 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등잔을 놓는 감시들 5개. 그랬는데 무령왕이 규슈에서 태어나죠. 그 얘기는 나야문화유산 답사기 일본 답사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왜라고 하는 나라가 삼국시대가 사실상 왜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일본하고는 전혀 다른, 아직 야마도 정부가 세워지기 전 가야하고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때의 백제하고 왜하고는 어마어마하게 친했어요. 백제가 신라하고 고구려하고는 왕까지 죽여가면서 싸움을 했지만은 왜하고는 그런 친선관계가 없었고, 그리고 왜가 갖고 군사원조 문명을 주고 하는 그 친선관계는 그 끈끈함이라고는 한미관계 이상이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미국이고 거기가 그렇겠죠. 그래서 무령왕이 일본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도 교과서에도 안 나오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일본 답사기 속에서 삼국시대의 중간 가야가 있을 때 AD 300년에서부터 520년 사이, 그때는 삼국시대가 아니고 오국시대였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에 가야와 왜가 있었어요. 담징이 가서 법륜사 벽화 그리잖아요. 서로가 더 친밀감을 주려고 했던 거죠. 무령왕이 여기서 태어나게 되는 거는 계로왕이 죽는 거하고 관계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계로왕이 장수왕한테 죽기 전에, 그때 아차산성에 몰락하기 전에 동생 곤지에게 너 빨리 외에 가서 원군을 좀 받아와라. 그랬더니 그 녀석 하는 얘기가 형수를 날 주면은 가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거는 유럽에서도 상당히 많아요. 그 왕비를 동생이 다시 왕비로 받아들인 경우는 왕의 정통성을 받아간다는 거가 있거든요. 주마. 그 대신 지금 임신 중인데 애가 나오면은 그 애를 왕자로 하라고 하는 조건으로 갔다가 배가 오죽 흔들렸겠어. 그래서 조기 출산을 그냥 이 가까라시마에서 했던 거죠. 그리고 원병을 청했을 때는 계로왕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공주로 피난 와서 백가를 비롯해 가지고서 귀족들이 판세를 완전히 장악을 했죠. 한 20년 동안에. 그리고 왕은 아무 연줄이 없는 사람을 왕으로, 허수아비 왕을 하나를 세우려고 찾다 보니까 일본에 가 있는 무령왕을 갖다 놓으면은 아주 간단히 해결됐기 위해서 무령왕을 데려왔는데, 삼국사기에 쓰여 있기를 김부식이 참 그 용모지상주의가 있어가지고 무령왕이 아주 준수하게 생기고, 첫 구절이 준수하게 생기고부터 시작을 해요.
훌륭했다고 하면 되죠. 그거를 다 22담로를 하고 제대로 된 왕국을 나아간 것이 무령왕이었던 거죠. 칠지도니 뭐니 이런 이야기가 일본 백제와 외의 관계는 어마어마한 신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무령왕에 나와 있는 이 관식들 보면은 백제의 아름다움이에요. 화연문양인데 정말 모던하지. 특히 이 뒷꽂이 같은 거 비녀로 해서 딱 꽂는 거는 지금 신상품으로 놔도 그렇고 목걸이도 이렇게 멋있잖아요. 뭐 크리스찬 디오르 뭐 이런 거 이거 되겠어요? 장인을 존중해서 무령왕 은팔찌에 다리가 만들었다는 사인이 들어있잖아요. 공예가 사인이 들어가 있어. 그건 장인을. 황룡사 선덕여 왕이 기술이 없으니까 아비지 초청해 갔죠. 나중에 아사다리 석가탄 만들죠. 일본에 기와집이 처음 생긴 게 아스카데라에 597년인가 그래요. 그 전에는 일본 천황의 집이라고 하는 게 그 갈대같이 생긴 새 엮어가지고 만든 거 아니면 이다붓기라고 해서 판자 지붕으로 돼 있는 그런 거였는데 아스카데라에서 처음으로 백제 사람들이 와서 그 기와를 고줘가지고 아스카데라에서 출토되는 기와장하고 백제 기와장하고 구별이 안 돼요. 똑같아요. 여기 능살리 고분에 와서 마지막을 마치는데 거기에 역시 고구려와의 그 문화적 소통이 이와 같이 연화문 천장 벽화를 낳죠. 정림사탑 보면은 오늘 보셨나요? 안 봤어요? 나 이 정림사탑 보면 속상하는 게 나 이렇게 사진빨 안 받는 문화유산은 처음 봐. 얼마나 멋있는데 가서 보면 높이가 8m가 넘으니까 훤칠하게 쫙 올라가요. 비례가 안 봐요. 이게 목탑의 전통에서 석탑으로 가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익산 미륵사탑인데 미륵사탑만 하더라도 탑이라기보다 석탑이라기보다 돌로 만든 목조 건축 같잖아요. 그거가 석탑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만든 거는 이 정림사탑이에요. 이거를 신라는 받아가 가지고 3층 이성기단의 3층 탑으로 만든 게 신라탑이 돼요. 굉장히 튼실하지. 백제는 우아해. 그 대신 힘이 없어 보여. 이 기단부가 약하잖아요. 백제가 만들어 놨던 모든 문화의 내용을 신라가 통일하면서 가져가서 발전을 시켰다는 거에 신라가 민족 통일의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정복국의 문화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다면은 정복국의 개념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그 문화를 되도록이면 안 받아야죠. 선덕여왕이 자장률사가 황룡사 9층탑을 만들어 가지고 9개 층마다 우리가 신라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민족을 상징해 놓으면 그 나라 사신들이 와서 보고 신라의 겁을 먹을 거다. 그거 해서 1층부터 9층까지 외적의 이름을 넣죠. 1번이 중국이고 2번이 일본이고 3번이 탐난가? 그래가지고 응유에서부터 말갈로 다 있는데 그 속에 고구려하고 백제가 없잖아요. 신라에 무릎 꿇어야 될 9 민족을 분명히 썼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말한 응유가 백제다. 또 뭐는 고구려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왜 직접 안 쓰고 3쿠션으로 쳤어? 정림사탑이 갖고 있는 비례감을 요네다 미요지라는 사람이 다이아그램을 그려가지고 이 비례감이 어떻게 그렇게 정연한가? 체감률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분 계산에 의하면은 1층 탑신부의 길이를 보면은 2층과 4층, 2층과 5층, 그리고 1층과 5층, 2층과 4층, 그리고 3층을 둘로 곱한 게 높이가 같대요. 이게 급격하지도 않고 또 느슨하지도 않게 이렇게 상인보 올라가는 그 비례감이 있었던 거죠. 익산 미륵사 결국은 황룡사보다 2배 큰 5만 평에다가 이거 다 없어지고 조선시대 이거 하나 남았었죠. 이것도 지금 이제 헐어지려고 그래서 100년 전에 했던 시멘트 제거하고 다시 복원을 해놓는데, 이거를 해체를 할 때 어디까지 해체해야 되냐? 사리함이 나올 때까지 해야 된다. 왜냐하면 탑이라는 거는 사리가 사리는 절대자의 분신이잖아요. 그거는 그 시대 최고 가는 명작이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면 할 거를 하나씩 다 해서 3년 반 걸려서 결국은 여기에서 사리 장치가 나오죠. 이 함이 나오고 그리고 기가 나오고 여기서 여러 가지 한 400점의 유물이 지금 익산 미륵사에 나오죠. 엄청 화려하고 멋있는 게, 이게 백제 무왕 때의 문화 능력이 얼마큼 큰가 하는 건 이거 하나가 증명하죠. 여기 백마강 그 배가 있는데 지금은 4대강 사업해서 이게 이 톱이 없어졌죠.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건데, 이 귀암에 왕응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서 위덕왕이 향을 피우러 갔다가 삼국사기에 2번 나와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이 일대를 오랫동안 조사를 해갖고 왕응사 터를 발견했는데 거기에서 사리함 금운동 완세트가 나왔죠. 지금 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 복원해서. 여기에 위덕왕이 창왕인데 위덕왕이 죽은 왕자를 위해서 절을 세우고 살을 넣었다. 이 속에서 이게 나왔어요. 금운동 완세트죠. 열매형이고 항아리형이고 통형인데 꼭지를 보면 완전히 완세트가 되죠. 아까 미륵사에서 본 거는 엄청 화려한데 이거는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더 모던하죠. 익산에 있는 이것도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왕궁리의 5층 탑,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거가 백제탑이다, 통일신라탑이다, 고려탑이다, 3가지 설이 있어. 여기에서 나온 유물도 백제가 아니고 통일신라 거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은 백제가 백제 멋있다, 우아하다, 문화가 발달했지만 백제 문화로 우리에게 진짜 감동을 준 첫 번째는 71년에 무령왕릉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서산마앱을 발견된 것도 그 무렵 60년대 후반이었고, 백제 말만 그렇지 백제 유물을 볼 게 없었어요. 정림사탑 하나 저거. 그랬는데 미륵사탑하고 2007년에 왕사가 나오고 2009년에 미륵사 저게 나오니까 세상이 이제 백제 문화가 사실이었구나 해서 이 집에서 나온, 이 건물에서 나온 사리함이 어떤 면에서 사리함 중에 최고로 멋있어요. 이 박스에서 이 박스가 나오고 이 박스에서 이게 나오고 여기에 염주하고 금강경 금판에 쓴 게 나오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거. 통일신라가 아니고 이렇게 아름답겠냐 해서 통일신라인데 여기 문양을 보면 미륵사 거하고 똑같아요. 후대에 보수하면서 통일신라께 뭐가 들어갔는지 수 있지만은 이 자체는 백제 거라고 다시 복원을 했어요. 근데 아까 금판에 금강경을 썼잖아요. 금판에다가 데칼로 글씨를 쓰면은 그게 어떻게 생겼을까? 먹으로 쓴 거가 아닌데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나요. 그 획이 탁탁 벗어나가는 거. 이런 문화를 갖고 있는 게 백제였어요. 와당의 산수문전에서부터 연화문, 봉황문, 귀면화 나온 것도
이 기와를 보면은 고구려 신라 백제가 그렇게 선명할 수가 없어. 고구려는 선이 굵고 강인하고 신라 백제는 무조건 우아하고 신라는 화려하고, 우리가 삼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국의 미감들이 그게 다 우리가 갖는 그 미감의 자산이 됐죠. 이게 고구려 거야. 이거 귀면도 고구려 귀신. 이건 백제, 신라. 이 연암은 보면은 이게 고구려는 두껍고 선이 굵잖아요. 이거는 공굴린 솜씨가, 이건 신라 중에서 아주 착한 것 같건데 겹판으로 그냥 통이 지나가면 아주 화려해지죠. 저 삼국의 저 기와를 딱 보는 순간에 굉장히 기쁨을 가질 수가 있어요.